푸른밤 종현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 조스를 찍을 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작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만든 상어 기계가 물속에서 자꾸 고장이 나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대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기계를 계속 수리했겠지만 스필버그 감독은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상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긴장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영화 조스를 보면요, 상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죠. 대신 영화 내내 상어 지느러미와 긴장감 있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도 충분히 스릴감이 느껴지죠. 사람들은 최초의 답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처음 생각한 방법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요. 조스 영화니까 당연히 상어가 나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해결책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생각, 다른 시선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5월 2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만질 수 없다고 해도 5월 28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뜨거운 감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조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맞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이 왠지 가장 좋은 생각 같고, 그게 맞는 길 같고,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왠지 편법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고민을 하다 보면 다른 어떤 답안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요. 이 감독, 스필버그 감독도 좀 다른 생각으로 다른 연출법을 택해서 상당히 멋진 영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전공법이 아니어도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원하는 피드백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이죠. 미드나잇 스포일러와 함께해요.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모십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지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3부에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다우닝 산업,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관광개발, 유록스, 라온건설 주식회사,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알리안츠 생명보험, 한국 닛산, 고려은단, 미건의료기, 부영주택,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영화들이 있죠. 이 영화 역시 모두가 극찬은 하지만 누구 하나 자신 있게 결말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할 말 참 많은 영화 나홍진 감독의 곡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님이죠. 신기주 기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냥 안녕 못하다고요. 왜요? 왜 네. 못해요? 아, 저 체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이 영화 보고 오셨다고요? 네. 급하게 보고 달려오셨다는 이 영화를 보고 얘기.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시나리오를 보고 네. 급체를 해서 소화제를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뭐랄까 생각이 많아지거나 네. 좀 뭔가 신진대사가 힘들어지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근데 시나리오 단계에서 봉준호 감독이 네. 그랬던 거예요. 김지훈 감독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보고 올해 2016년은 이 영화의 해가 될 것이다. 이쯤 되면 제목을 얘기할 수 있겠죠. 곡성입니다. 네네네. 정말 곡소리가 나네요, 영화에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만으로도 영화를 상상할 수 있는 감독들 입장에서 보자면 급체를 하고 이게 이미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얘기할 수 있겠고 네. 저 같은 평범한 관객들은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았더니 정말 밤잠을 설치겠네요. 그렇군요. 이거 꿈자리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본 분들이 모두 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세요? 상당히 네. 소름 돋고 네. 참 뭐랄까 찝찝한 기분이 많이 남는 네. 그런 영화다라는 얘기를 찝찝 많이.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정말 이 영화를 보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 정말요? 네. 제가 그랬던 영화 몇 작품이 있거든요. 네. 추격자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요. 추격자. 사실 네. 추격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영화 끝난 다음에도 생각할 게 참 많은 그런 영화기도 하고 악마를 보았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보고서 한 이틀 정도 밤을 새고 본 영화인데 그 되게 잠깐 시간이 나서 스케줄이 끝나고 잠깐 시간이 나서 그 전까지 스케줄 전 시간까지 자지 않고 그냥 영화를 보러 갔어요. 보러 갔다가 이제 그런 심리 상태에서 악마를 보았다. 근데 그런 후에도 잠이 안 들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 영화 때문에. 잠을 자면 꿈에 나올까 봐. 네. 좀 찝찝한 기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던 영화들인데 네. 곡성이 좀 그런 류의 어떤 뭐랄까 마음의 응어리를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요. 이 영화요. 제가 이제부터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아직 많으실 테니까 오늘 흥행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영화 시놉시스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화의 이야기가 중요한 영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종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의 문제입니다. 이 영화는 분위기와 정서로 관객의 감성을 뒤흔드는데 사실 영화의 목적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소설이나 영화의 목적은 감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감동이란 결국 감정을 움직이는 것인데 사람이 영화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용기가 나게 할 수도 있고 희망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면 또 다른 감정 사실 이런 감정은 잘 건드리지 않는데 불온하고 불길하며 네. 음산하며 그래요 찝찝하다는 표현 이런 식의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도 역시 영화가 감정을 갖고 장난을 치고 관객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방식이겠죠. 네, 흔치 않지만 그런 영화들이 꽤 있으니까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악마는 보았다 같은 케이스가 그런 영화였을 거예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어느 누구도 상쾌한 아침이다라고 느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네. 곡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그런 식의 시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괴팍한 시도인데 이 영화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곡성. 일단 곡성이라는 실존하는 동네이기도 하면서 사실 영화 속 가상의 동네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경찰인 주인공이 종구가 있어요. 곽도원 씨가 이번에 처음으로 타이틀롤을 맡았죠. 근데 이 마을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살인 사건이 자꾸 발생해요. 연쇄 살인 사건인데 그냥 그 시골 한적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일가족을 다 몰살하고 스스로도 죽는다거나 또는 일가족을 죽이고 방화를 한다거나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그냥 몸에 두드러기 같은 발진이 있다 정도인 거고요. 1차 과학 문명 모더니즘 근대적인 어떤 과학 수사의 결과
따르면 그 어떤 무슨 버섯을 잘못 먹어서 그 버섯 때문에 광난을 일으킨 것이다. 네네네. 라는 게 1차 수사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는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좀 거창하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과학적인 설명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시기라는 게 고작 200년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페니실린 같은 또는 박테리아의 존재 같은 것들을 이해하게 된 것도 10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많은 현상들은 어떤 식으로든 인간은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네. 결국은 이른바 미신으로 설명을 했었겠죠. 이 영화는 사실은 그냥 일단 1차적인 단계는 미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버섯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뭔가 독버섯으로 광난을 일으킨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사람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의심에서 자신이 믿는 의심의 어떤 줄거리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어떤 그 소재들을 파헤쳐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짜맞추는 거죠. 짜맞춰서 그러니까 짜맞추다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 같은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 자신의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 미신이라는 건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범인이라고 단정짓는 거에서도 네. 그것도 일종의 그 비과학적 미신이지만 과학 시대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과학적 수사나 설명이 없었던 근대 이전의 시기에는 결국 그거는 귀신의 소행이다라거나 또는 운이 나빴다라거나 또는 마을에 어떤 잡기가 들어서라거나 뭔가 초자연적인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른바 모더니즘 이전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어려운 네네. 용어로 하면 그런 용어까지 나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근대화 시기에 살고 있고 많은 것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이전 시기에는 어땠을까를 상상할 수 있어요. 이 곡성은요. 근대화되어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뇌리에 스칠 경우 네. 그게 생각보다 많은 믿음 또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갖는다. 영향력이 있는 동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역설적인 것이기도 하고 장난이기도 한데 주인공은 종구라는 경찰입니다. 네. 경찰은 그래 우리 살인의 추억에서 봤잖아요. 과학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경찰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근대적인 어떤 과학 수사의 상징인 존재가 네. 자기 딸이 아파요. 그 같은 순간, 증상을 보이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러면서 뭔가 그 격렬한 감정적 반응 또 칼이나 이런 흉기를 갖고 주변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살인 사건의 존재와 이어지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떤 모종의 미신,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행동이 아닐까라고 이 곽도원 씨가 연기한 종구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짜맞춰지는 그런 스토리 전개가 되겠군요. 그렇죠. 결국 종구의 믿음대로 짜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면 뭐랄까 어떤 그 사건의 피해자들 네. 나오면서 조금씩 조금은 그래도 이제 곽도원 씨의 좀 염세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비춰질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 종구란 인물이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약한 인물로 그려져요. 그것도 사실 설정인데요. 어떤 거냐면 그 자신이 경찰이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어떤 그 수사 결과를 믿지 않는 거죠.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자신을 흔들는 수없이 많은 미신과 어떤 그 근거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리 펄럭 저리 펄럭하는 팔랑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일부러 그런 캐릭터를 설정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종구란 인물이 자신의 믿음 때문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믿는 대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가까운 이가 또 아프기 시작하니 더더욱이나 그 비이성적인 존재 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네. 관객들의 정서를 갖고 놀려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관객들이 미신에 빠져들게 만드는 게 목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일종의 곡성은 연쇄살인물입니다. 일제 시작은. 네. 그러면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범인이 귀신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관객들 머릿속에 슬금슬금 심어놓는 거죠. 비가 내리는 분위기 또는 흔들리는 풍경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몽들 이런 식의 이미지들을 계속 전부하여서 결국은 관객들 스스로조차도 귀신이야 이건. 이건 귀신일 수밖에 없어. 이게 귀신 영화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슬슬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슬레이먼의 So Lost. 이 곡은 1225님 신청곡입니다. 네, 에디 슬레이먼의 So Lost 듣고 왔습니다. 자, 영화 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살짝 얘기를 나눴지만 기자님 좀 어떠세요? 이런 류의 영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은 찝찝한 기분을 불러일으킨 이런 그냥 영화. 폭탄 발언할게요. 돈 주고는 안 봅니다. 보고 오셨잖아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보고 오셨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에스콰이어 이번 달에 곡성에 대한 리뷰를 써야 했는데 네네. 제가 너무나 힘들었나요? 보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무서워하는지 알고 있어서 네네네. 영화를 그 시네시빌의 주성철 편집장한테 일부러 외고를 맡겼어요. 제가 보기 싫어서. 근데 이 영화 외고가 왔는데 이 영화 예고도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곡성의 어떤 이 둘러싼 이야기들, 감독들 이야기들이든 나홍진이라는 감독에 대한 극찬이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기도 하냐면 나홍진은 박찬욱 또 박찬욱, 봉준호, 김지훈에 이어서 한국 영화를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의 계보에 오를 것이다. 굉장히 극찬이거든요. 그렇네요. 실제로 곡성이 이제 올해 뭐 아가씨가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칸 영화제 공식 섹션에서 비경쟁 부분에 초청됐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작이 참 재밌어요. 한국 영화인데 오프닝이 20세기 복수로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20세기 복수가 투자도 하고 네. 배급도 한 시작부터 글로벌한 영화인데 동네는 곡성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배급사 때문에 영화관을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착각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사실은 시작부터 이제 나홍진 감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들이 있었던 영화인데 영화 자체는 굉장히 토속적인 영화가 된 거죠. 그것도 그러네요. 사실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피드 폭스 입장에서 보다면 한국의 어떤 토테미즘 또는 뭐 그런 식의 무당, 네. 굿 이런 식의 문화 같은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독특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나홍진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나홍진 감독의 작품들을 좋아하고요. 왜요? 왜 좋아하세요? 저는 이런 기분이 드는 영화들을 더러운 기분. 조금 악취미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악취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보여요. 그런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기분이 나쁘고 막 찝찝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피하지 않고 꽤 찾아보는 편이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추격자라든지 그 황해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일단 추격자 황해 그리고 이제 그 곡성까지. 네. 사실 나홍진 감독은요, 그 주변 감독들이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화에 목숨을 거는 몇 안 남은 감독이다. 그러니까 요즘 뭐 한국 영화가 산업화가 되어 있기도 했고 할리우드에 못지않는 만큼 조직화가 되어 있어서 네. 감독들도 뭐 셀러리맨 감독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제작사가 원하는 대로 영화 찍는 거죠. 네. 할리우드 많이 있어요, 그런 감독들이. 그리고 그런 감독들 사이에서 또 히치콕 같은 장인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네. 나홍진 감독은 그런 식의 길을 걷지 않는 타협이 없는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고요. 감독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이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죠.
어떠한 본인의 강단이 느껴지는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곡성을 보면요. 곡성이 흥행을 하고 있어서 망정이지 사실은 그 흥행을 못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관객들한테 전혀 친절하지 않고요. 그 영화 보고 나서도 전혀 후련하거나 사건이 해결됐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거든요. 네. 그 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해 역시 아시겠지만 결말부를 보면 그 가진 고색과 그 낭자한 피의 끄트머리도 역시 비극의 비극이잖아요. 추격자는 연쇄살인마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연쇄살인범을 쫓는 주인공이 또 선인이냐? 그렇지도 않죠. 현악 구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고 살인 자체의 재현 자체가 꿈에 나올까 무섭죠. 그러니까 이 나홍진 감독이 이 구축하고 있는 영화 세계는 유혈이 낭자하고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절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러면서도 이 감독의 세계에 일단 한번 빠져들면 중독성이 강하죠. 근데 제작자들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홍진 감독이 그거를 버텨내는 힘은요, 제가 느끼기엔 취재력에 있는 것 같아요. 취재력이요. 추격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황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황해는 이제 중국의 조선족과 이런 걸 이른바 황해가 배경이잖아요. 네. 그 황해를 둘러싼 이 어떤 인간 군상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벌써 수년 이상씩 그 곳에 가서 머물거든요. 그러면서 그 정서를 빨아들여요. 추격자는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 살인 사건을 재현해내는 디테일에서 우리가 그렇게 잔인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실제 현실이 잔인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곡성도 마찬가지예요. 곡성 역시도 이 영화 취재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이 나홍진 감독의 저력이죠. 저력이라면. 근데 반면에 관객과 쉽게 타협하지 않는 감독이어서 이 영화가 흥행을 하지 않았다면, 또는 이 전 두 편의 영화가 어쩌면 나홍진이나 이름 때문에 곡성을 보는 관객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종구 주인공을 연기한 곽동원이라는 배우 있죠. 네. 한 번도 주연 배우를 맡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우를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감독. 하나의 세계가 구축되어 있죠. 근데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반대하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물론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홍진 감독의 어떠한 본인의 뚝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곡성에서도 또 여실히 드러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가장 뭐랄까 기자님의 마음을 뒤흔든 건 어떤 거였나요? 처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영화를 보러 들어가면요, 그 관객은 사실은 제가 뭐 가끔 버스 타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를 보러 들어간 이상 그 감독이 주는 정보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객은 감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감독이 보고자 하는 거 보게 되죠. 그러니까 믿게 만들게 할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당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그걸 믿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오면, 그러면 몇 마디 말로, 자, 너 오늘 잠자리가 들쑥했지? 그거는 사실은 네가 여기 올 때 오늘 오게 되어 있었던 것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겁주는 얘기를 하면서 네네. 공포를 심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믿고 싶어하는 걸 믿게 만들죠. 곡성이 그런 영화예요. 곡성의 감독, 그러니까 사실 영화라는 건 행위 자체가 네. 관객들이 보고 싶어해서 왔고, 감독은 관객이 보고 싶어하는 거 보여주고, 그러면서 관객한테 자신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줌으로 해서 네. 자신이 믿게 만들고 싶어하는 걸 믿게 만들죠. 감독의 행위와 어찌 보면 이 무속인의 행위가 별다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성에서 나홍진 감독은 관객들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죠. 특히 저처럼 영화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직업적이기도 하겠고, 굉장히 그 근대화된 형태에 매몰되어 있는 인간 이 입장에서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굉장히 있어요.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은 아시겠지만 끝까지 설명이 안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네. 범인이 누구인지, 누가 귀신인지,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단지 중요한 건 그걸 믿고자 하는 관객들한텐 너무나 마치 한판 굿 같은 거죠.
굿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굿 같은 거 믿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굿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짓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거나 내가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 대상이 아니니까. 네네네. 곡성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 면에서 굿처럼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뭐랄까 논리적인 설명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 이제 뭐 감정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빠질 수 있겠지만 네. 뭔가 이전에 뭔가 내가 일상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영화에서 받았던 설명들이 영화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믿음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걸. 조현 씨 영화를 안 보셨는데도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셨는데 맞아요. 바로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쩌면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대부분 논리적인 세상에 살아요. 네네. 논리적인 세상에 살고 그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심하죠. 그런데 비논리적 세상에 노출되면 저 같은 사람들은 분노해요. 그럴 수 있죠. 두렵기 때문에. 나의 믿었던 세계가 깨져버리는 순간이니까 위협을 받는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곡성을 봤을 때 느꼈던 거는 1차 공포, 두 번째는 분노였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는 저는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나홍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뭔가 설명을 그래 해주겠지. 마지막에는 다 이게 모든 게 다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될 거야. 설명은 무슨 아무 설명 안 해줍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영화는 설명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영화를 이제 포인트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마지막까지 근데 설명할 영화가 필요가 참 없었던 나쁜 건요. 거군요. 예를 들면 뭐 오맨이나 우리가 뭐 오컬트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네네. 뭐 13일 금요일은 아니겠구나. 오맨이니 뭐 무슨 뭐 악마의 씨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그 악마적 존재가 등장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다른 적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있죠. 네네. 강동원을 위한 강동원에 의한 영화. 거기 보면 그 검은 돼지를 맞아요. 결국엔 집어 던져서 그렇죠. 동물 어떤 학대. 식으로든 그 악마한테 이름도 있다고요. 심지어. 네네. 그 기독교 안에 있는 카톨릭 안에 있는 어떤 악마의 어떤 상이 존재하고 그 히스토리가 있으며 그 강동원이라고 하는 흥행 카드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곡성이라는 영화는 강동원이 아니고 곽도원이에요. 그래도 여기에는 황정민 씨가 있잖아요. 황정민 씨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연이고요. 사실은 주인공은 처음부터까지 곽도원이고 일단 비논리. 아니 대체 곽도원으로 어떻게 흥행 영화를 찍으려고 하지? 이 비싼 영화를? 둘. 연쇄살인마를 다룬 연쇄살인범의 영화 같아요. 심지어 나홍진은 추격자도 찍었어요. 네네. 그 추격자는 어쨌든 그 범인을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화일 줄 알고 들어가. 그랬더니 이거는 귀신들이 등장하는데 귀신인지 아닌지 이름도 없어. 뭐 뿌리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는 끝까지 어떠한 논리도 거부하는 거예요. 상당히 불친절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영화를 놓고 이미 찬반 양론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도 거기에 숟가락을 하나 놓자면 저도 사실은 분노하는 쪽인데 제 분노를 제가 스스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결국 저는 논리의 세계에서 안정을 느끼는 사람인 거고요. 비논리의 세계에 노출되는 순간 공포를 느끼고 우리는 그 공포가 분노로 바뀌죠. 그럴 수 있겠군요. 자, 배우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곽도원 씨의 얘기도 좀 나눴고 황정민 씨, 뭐 익숙한 그런 이름이지만 쿠니무라 준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네. 일본인이죠. 네, 쿠니무라 준 이 배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게 오히려 영화를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영화 안에서 이 쿠니무라 준이 연기한 굉장한 명배우거든요. 네. 일본 안에서는 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또는 아운 레이지 이런 영화에 나온 배우분이신데 오히려 일본 영화 좋아하는 관객들이 아니시라면 낯선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일본인이자 일본이기 때문에 곡성에서 일본말을 할 수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대사도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신비한 존재로 그려지고요. 그게 뭐 제가 아무리 미드나잇 스포일러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배우가 갖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 영화 안에서. 그게 영화를 끌고 가는 힘이자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구나. 안 봤는데 나 그렇게 단순하면 내가 분노를 하겠어요? 그래요? 이 사람 귀신인 줄 보세요. 뭐 시간 탐험대요?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 사람 시간 탐험대인가? 곡성이 그렇게 쉬운 영화가 아니에요. 미래에서 와가지고 어떤 약을 막 곡성에서 실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내가 너무 즐겁죠, 제가. 이런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비논리에 분노하고 왔더니 힘드네. 네. 아, 천우희 씨도 나오잖아요. 네, 이 천우희 씨도 역시 그 쿠니무라 준이라는 배우처럼 뭐 한공주로 사실 청룡영화상 그 여우주연상 수상했었죠. 네. 여기서도요 그 매력을 그 한없이 뽐내는데 역시 이 마을에 둘러싼 어떤 비밀스러운 존재이긴 해요. 그런데 또 비논리인가요? 그렇죠. 아니 끝까지 봐도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 곽도원 씨, 황정민 씨, 쿠니무라 준 그리고 천우희 씨 이렇게 네 분이 나오잖아요. 네. 이 중에서 좀 뭐랄까 가장 논리적인 인물 그리고 가장 비논리적인 인물 하나씩 꼽자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논리적인 인물은요, 곽도원이 연기한 종구예요. 역설적으로. 근데 이 종구는요, 사실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에서 달까지 그 거리가 얼마야? 우리 아무 사실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뭐 100km야 그러면 100km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 교과서에서 봤다 라면서 어떤 증거, 논리, 그리고 누가 가봤다, 내 친구가 달나라에 가봤는데 100km였어 라고 주장, 경험. 네네. 그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논리적인 그 어떤 논리적 대화라고 믿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근거도 굉장히 박약하거든요. 네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건데 이 종구란 인물이 그래요.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인 척해요. 경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이기 때문에 증거에 입각한다고 주장하죠. 딸한테 나는 아빠가 경찰이니까 모든 사실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네. 주장하죠. 하지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최면에 잘 빠지는 사람이 최면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미신과 비논리에 쉽게 빠지는 사람은 가장 논리적인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구나. 스스로 가장 논리적이라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논리적 근거를 찾아다니다 보니 근거가 아닌 거를 근거라고 믿게 되고 비논리를 논리라고 믿게 되는 거죠. 좀 이렇게 선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그런 네. 사람이 돼버리는 거군요. 가장 설명이 안 되는 건요. 역시 천우희 씨가 연기한 어떤 동네마다 있잖아요. 예전에 꽃 달고 다니는 소복 입은 아가씨. 네네네. 네. 이해하기 힘든 그런 캐릭터. 네, 뭐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여기서는 이제 천우희 씨가 그런 캐릭터를 좀 연기해 네, 하지만 주시고. 거기에 이 영화 귀신 영화예요. 연쇄살인 이야기고. 그렇군요. 네. 자, 곡성은 상당히 결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해석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기자님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네, 바로 좀 와닿던가요? 물론 안 와닿았겠지만. 저는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결말을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영화의 결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이 나홍진이라는 사람은 논리를 거부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근대 사회,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는 되게 거창한 용어를 썼는데 네. 그 시대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했는지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도 논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처럼 미신을 믿어버리면 쉽죠. 구술해버리면 끝인데 네. 그 굿조차도 믿지 않으니 사실은 어떤 그 근대적 설명조차도 미신인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이 그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유발 하랄이라는 그 저자가 인간이 인간의 세계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스토리를 만들기 때문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존재들은 대부분 다 허상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네네. 그게 기업이든 국가든 애국심이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모든 그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어떤 식으로든 악의가 맞는 이야기로 묶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유전자적 그 본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게 비논리든 논리든 미신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죠. 얘기만 된다면. 그렇죠. 얘기만 된다면. 곡성 안에서 곽도원이라는 인물은 종구라는 인물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묶어서 자신의 믿음대로 따라가고요. 그리고 나홍진 감독은 관객들이 거기에 빠져들도록 덫을 놓죠.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요. 미끼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니무라 준이 연기한 일본인이 그 곡성에서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낚싯대를 들이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낚시를 해요. 그냥 그 강가에서. 네. 그리고 처음 시작 장면도요. 낚시 그 바늘에 미끼를 끼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미끼를 물었다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지만 미끼를 문 게 과연 이 영화에서 종구뿐이었을까? 보는 관객들도 모두 그렇죠. 미끼를 문 것 아닐까? 저처럼 미끼 물기 싫어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바늘을 보며 화를 내는 거죠.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크러쉬와 태연이 함께한 잊어버리지 마. 9182님 신청곡입니다.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혹시나 다른 네, 크러쉬와 태연의 잊어버리지 마 듣고 왔습니다. 자, 나홍진 감독의 곡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말입니다. 네. 뭐 전작들에 비해서 좀 어떤 감정이 어떤 생각들이 나던가요? 나홍진 감독이 더 깊이 들어갔죠. 이번 영화에서. 네, 추격자하고 황해에서는 추격자가 2007년도 영화고 황해는 2010년도니까 과작의 감독이에요. 뭐 요즘 뭐 감독들이 자주 많은 영화를 찍긴 어렵지만 황해 찍고 6년 만에 만들었죠. 너무 오래 걸린다 싶기도 했었어요. 추격자 다음엔 한 3, 4년 걸렸었죠. 네네. 근데 추격자에서는 어쨌든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적인 어떤 사건을 재구성했고요. 네. 황해에서는 여기서 사실은 나홍진 감독이 추구하는 바가 일단에 드러났는데 사실은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었던 감독이 이 영화가 아니고 황해라고 하는 바다를 둘러싼 사람들 그게 이제 중국으로 치면 뭐 조선족이 있겠고 한국으로 치면 서해가 있겠죠. 그런 식의 어떤 배경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군상이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하나 갖고 있는 스토리라기보단 그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지옥도를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느껴줬으면 싶어하는 건 지옥 그 자체인 거죠. 곡성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곡성에서도 나홍진 감독은 이야기를 탐하는 감독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관객들이 곡성 안에서 어떤 정조를 느끼기를 원하는데 그 정서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찝찝함이고 거창하게 표현하면 저는 이걸 보고 음산하다고 늘 영화 보면서 계속 느꼈거든요. 시종일관 너무 음산하다. 네네. 영화를 음산한 정조를 뿜어내는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를 잘 만드는 이야기꾼들은 있어요. 네. 나홍진 감독은 이야기꾼이 되고 싶어하는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관객들을 자신이 느끼고자 하는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이야기의 어떤 전달 매체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피하고 싶은 어떤 감정에 네네. 빠져들게 만드는 어떤 도구인 거죠. 네네네. 아까 잠깐 종현 씨가 말씀하셨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나홍진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느낌이 좋아서 영화를 보잖아요. 악취미라는 그죠. 표현이었죠. 네네. 상업 영화를 거부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 조롱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겠죠. 상업 영화는 어떤 식으로든 논리적인 설명으로 사람들한테 끝나고 나면 카타르시스를 주는 줘야죠. 거죠. 그리고 기분 좋게 나가게 하면 더 없이 좋은 거고. 네네네. 그런데 상업 영화의 끄트머리에 있는 감독이 상업 영화를 조롱하고 저항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부숴버리고 정조를 들이미는데 그 정조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상당히 뭐랄까 유니크한 감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가 500만이 넘지 않았다면 나홍진 감독한테는 굉장히 위험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이 영화 자체가. 그렇죠. 이 영화를 500만 명이나 봤기 때문에 나홍진 감독은 자신의 악취미를 끌어들이고 더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일 수 있겠죠. 뭐 아직도 상영 중인 영화다 보니까 더 좋은 성적으로 이제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갖고요. 그러니까 찬반 양론을 벌이는 건 어쩌면 영화를 놓고 양론을 벌인다기보단 자신이 믿는 세계관을 갖고 다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나는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세계에 머물고 싶다와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감정과 미신과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그것도 어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접근이기도 한데 그렇죠. 모던과 포스트 모던의 싸움일 수도 있고 거창하게 얘기하면요. 세계와 세계와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아마 영화를 놓고 혹시 같이 보신 분들 중에 네. 옆자리 분들과 싸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싸우다 보면 느꼈을 거예요. 영화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갖고 싸우죠. 그러겠네요. 영화 꼭 저도 봐야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는 걸로. 네. 자, 신기주 기자님 보내드리면서요. 노라 존스의 Thinking About You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Yesterday I saw the sun shining and the leaves were falling down softly and my cold hands needed a warm, warm touch.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꽃은 피어야 하고 비는 내려야 하고 바람은 불어야 하고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 공감되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연은 맞습니다. 보내야 하죠.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십시오. 손편지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8011님, 저도 잘 압니다. 제가 평소에 좀 산만하고 소란스러운 애라는 거.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템플스테이를 예약하셨더라고요. 가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차분해졌으면 좋겠대요. 다음 주에 딱히 스케줄은 없지만 정말 가야 하는 건지 답답하네요. 속이 뻥 뚫리는 노래 로빈 시크의 Bloodlines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템플스테이가 제가 아는 그 템플스테이 맞아요? 이제 들어가서 좀 정신수양 같은 거 하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상의가 없이 이루어지면 가서 되게 뭔가 반감만 살 것 같은데 반항심도 많이 좀 생길 것 같고 어머니와 한번 얘기를 다시 잘 하셔가지고 스케줄 조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본인이 원할 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항상. 네. 4020님, 작년엔 그 사람이랑 갔던 제주도 카페 오늘은 친구랑 함께 갔어요.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인데 마치 수십 년이 지나가 버린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때는 매일같이 전화하고 만났던 사람과 이제는 연락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네요. 별과 나윤건의 안부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시간이 1년만 딱 지나도 변해 있는 그 모습들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혹은 1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곳은 똑같은데 내가 상당히 많이 변해 있다면 혹은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다면 더 많은 뭐랄까 괴리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게 또 사람 사는 거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자, 로빈 시크의 Bloodlines 듣겠습니다. Everybody get up.
로빈 시크의 Bloodlines 듣고 왔습니다. 진짜 재작년에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예. 이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김지양님, 호주로 2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돌아오기 2주 전 엄마가 호주로 오셔서 함께 여행을 했는데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엄마 품에서 잠드니까 참 좋더라고요. 엄마가 30이 다 돼가는 딸내미한테 그동안 많이 큰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동안 마음이 많이 자란 기분입니다. 이젠 그 마음으로 더 효도하면서 제 길도 잘 찾아가 보려고 해요. 타지에서 외로움을 많이 달래준 쫑디에게도 고마워요.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존박의 굿데이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멀리 다녀오셨군요. 고생하셨고요. 2년 정도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좀 뭐랄까 봤을 때 그 반가움이라든지 그런 마음의 표현 이런 게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6개월 혹은 3달 뭐 이 정도 떨어졌다 다시 만나면 막 엄청 막 살갑게 굴 수 있거든요, 전요. 근데 괜히 길게 떨어지면 더 좀 민망하고 어색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니와 함께 호주 여행도 하셨고 이제 돌아오셨다고 하니까 돈독한 사이 잘 유지하시면서 그 어머니에게 또 좀 믿음을 많이 주시고 가까워진 만큼 연락도 더 자주 하는 그런 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449님, 안녕하세요 쫑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불과 6개월 전까지 첫사랑인 한 여자와 6년을 만났는데요. 예전에 약속을 했었어요. 혹시라도 헤어지면 처음 만난 장소에서 꼭 다시 보자고요. 그게 며칠 안 남았는데 과연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머리가 복잡한 하루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네요. 냉정과 열정 사이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약속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되게 행복할 때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대부분 또 혹은 이제 헤어지면 위기를 이겨낸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만큼 좀 뭐랄까 앞으로 닥쳐올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또 항상 자리한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글쎄 그 장소에 가셔서 다시 만나게 되시든 다시 못 만나게 되시든 저는 일단 본인이 가고 싶다면 꼭 한번 가보시는 게 마음의 어떤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날 그 장소를 간다라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날이 하루라도 지나버리면 이제 그 공간은 다른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신다면 꼭 가보시고 그 마음의 어떤 남아있는 것들 혹은 상대방과의 어떤 재회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용준님, 이번에 입사 10년 차라서 여름 휴가를 좀 길게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10박 11일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6년을 사귀면서 해외여행이라곤 일본 한 번 다녀온 게 전부였는데요. 여친이 좋아해서 계획 짜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네요. 이한철의 세비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멀리 다녀오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추억 만드시고 여자친구분에게도 뭐랄까 멋진 이벤트 하나 또 준비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곳에서 진짜 작은 이벤트라도 받으면 진짜 뭐랄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 같지 않을까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자, 존박의 굿데이 그리고 이한철의 세비야 두 곡 듣겠습니다. 내가 알던 그대 만나요. 나는 왜 또 설레 매일 보는
존박의 굿데이 그리고 이한철의 세비야 두 곡 들었어요. 정다솔님. 야간 작업 중인데요. 물통이고 팔레트고 다 놓고 집에 가고 싶네요. 그래도 쫑디 목소리로 힐링을 하고 있어요. 빈지노의 달리반 피카소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야간 작업, 야작 하시면서 푸른밤 듣고 계신 분들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힘내시고요. 또 다솔 씨도 좋은 작품 만들으셔가지고 또 본인의 좀 마음에 꼭 차는 그런 작품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뭐랄까 좀 배움이 없어가지고 이런 작품 그리시고 만드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게 미술이라는 게 더더욱이나 뭐랄까 이해하거나 어떤 이제 해석하거나 가치를 알아내거나 이런 게 되게 어려운 분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더 멋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현민정님. 요즘 제가 살이 많이 오르긴 올랐나 봐요. 남친이 언제는 제가 잘 먹어서 좋다고 그러더니 요즘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냐고 너무 먹는 것 같다고 그러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저도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지거나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는 잘 몰라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걸. 근데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은연중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되게 신경이 쏠려 있어서 몸이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민정 씨도 혹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 건강도 중요하니까 너무 이렇게 폭식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3년 반, 그러니까 저의 20대 중반을 다 보낸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던 날 저녁, 아빠와 동네를 산책했는데 조용히 손을 잡고 걷다가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수고했어 우리 딸.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앞으로 더 열심히 살면 되고 더 즐기면서 행복해하면 돼. 말은 못했지만 정말 힘들었는데 아빠의 한마디가 흔들거리던 마음을 딱 잡아주는 기분이었어요. 올여름 더 덥고 길 것 같다던데 긴긴 여름이 끝나갈 때쯤이면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때 다시 아빠 손 잡고 걸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즐거웠다고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3년 반 또 몸담고 계셨던 회사에서 이제 잘 옮기시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본인의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정진해서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3685님. 오늘 친구랑 밥을 먹다가 친구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서 옥상 파티를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요. 갔더니 외국인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어색하게 짧은 영어 써가며 인사를 했는데 식은땀이 줄줄. 잘생긴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랑 집으로 돌아오면서 진작에 영어 공부 좀 할 걸 그랬다며 땅을 치며 후회를 했네요. 티아고 요르크의 Fine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배워두면 어디다든 써먹는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는요 얼마 전에 저는 사실 일본을 되게 자주 갔잖아요. 되게 자주 가는데 이제 항상 일본 현지 매니저분이 동행을 했으니까 다 처리를 해주셨었는데 얼마 전에 일본 현지 매니저분이 이제 주차를 하시느라 조금 시간이 걸리시고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주문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저는 사실 그냥 간단한 주문이니까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다 제가 일본 간지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냥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보더니 와, 야 그래도 너 일본 진짜 많이 오긴 했나 보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느꼈어요. 알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제 평소에는 좀 쓸 일이 없더라도 뭔가 돌발 상황이 처했을 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죠. 자, 노래 들어볼까요? 티아고 요르크의 Fine 듣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티아고 요르크의 Fine 듣고 왔습니다. 신원효님, 15년 동안 미용 일을 해온 남자입니다. 드디어 33세 나이에 제 이름의 샵을 오픈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종현 DJ는 전문 디자이너가 있겠지만 언제 한번 오시면 제가 직접 머리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제 한 발짝 성장하신 만큼 또 이제 씩씩하게 좀 움직여 봐야겠죠. 사실 이렇게 샵을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나의 이름을 건다라는 것 자체도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일인데요. 두근두근하신 그런 기분이 함께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담감과 함께 설레임도 함께 있을 것 같아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하시는지는 사연에 안 써 있어서 나중에 또 사연을 보내게 되신다면 그런 것들도 함께 적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4303님, 저는 지역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오시는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오늘 빵을 주시더라고요. 도서관 오기 전에 매일 빵을 만드는데 앞으로 갖고 올 테니까 맛 좀 봐달라고 하시면서요. 갑자기 멀리 떨어져 있는 엄마 생각이 나서 울컥했습니다. 주영진의 One Fine Day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정이 오가는 거겠죠. 사연자분께서도 좀 보답할 게 있으면 가벼운 거라도 보답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오시면서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까 참 이런 게 정 아니겠습니까? 따뜻하게 잘 맞이해 주시고 아주머니와도 좋은 이야기, 책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고 사연 얘기 나누는 것도 좋고 종종 그런 것들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연락 자주 하시고요. 자, 주영진의 One Fine Day 듣고 오겠습니다. 서둘러 나서던 길 스치듯 주영진의 One Fine Day 듣고 왔습니다. 고영희님, 처음으로 뮤지컬 배우인 남자친구의 무대를 보러 갔어요. 그동안은 서로 왠지 쑥스러워서 공연장에 안 갔는데요. 주인공은 아니지만 무대 위에 서 있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다른 사람 같고 멋지더라고요. 끝나고 반했다고 말했더니 앞으로 자주자주 보러 오라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공연, 콘서트 이런 것들도 사실 가족들한테 보여주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만큼 가까운 이에게 나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소심한 것 같아요. 이게 멋있게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가끔 행여나 이제 실수를 하면 가족 보기에도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저는 좀 피하는 편인데, 물론 저희 가족들은 그런 걸 다 찾아옵니다. 제가 싫다 그래도. 끝나고서 이제 너무 멋있었다, 잘 봤다 이런 얘기 해주면 아닌 척하면서도 되게 으쓱하거든요. 예. 앞으로도 영인 씨 많이 보러 가시고, 그리고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남자친구분 좀 기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779님, 엄마가 요즘 개량 한복에 푹 빠지셨는데요. 오늘은 저를 한복집에 데리고 가시더니 한 벌 맞춰 주시더라고요.
엄마가 저랑 꼭 맞춰 입고 놀러 가고 싶으셨대요. 되게 불편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막상 입으니까 편하고 은근히 제가 한복발을 좀 받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개량 한복 입으신 분들을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저 예전에 그 팬사인회 갔는데 개량 한복 입고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개량 한복이었는지 그냥 한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편하게 돼 있었던 걸 보니까 개량 한복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예뻤어요. 그 개량 한복을 입고서 이제 응원하러 온 모습이 그래서 기억에 좀 남습니다. 편하기도 하고 되게 여름에 시원하기도 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개량 한복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맞춰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어렸을 때 입어봤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렸을 때 한 초등학생? 좀 그때쯤. 김효주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거의 10년 만에 만나는 거였는데 서로 한눈에 알아봐서 신기했어요. 마치 어제 만난 친구처럼 계속 이어지는 수다에 또 한 번 놀라고 둘 다 푸른밤을 듣는다는 사실에 놀람 3콤보 달성. 지금도 듣고 있는 친구를 위해 김범수 박효신의 친구라는 건 살포시 신청을 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면 사실 10년이 지나도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막 이 초등학교만 돼도 좀 알아보지 않나? 고학년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학년 때 친구는 긴가민가 할 것 같네요. 어쨌든 친구와 이렇게 즐거운 만남, 우연히 찾아오는 어떤 일상 속의 즐거움 같은 거겠죠. 연락 앞으로도 자주 하시면서 수다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만큼 또 두 분이 잘 맞는다는 거니까 친구분과의 인연을 더 깊게 잘 이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효신 그리고 김범수의 친구라는 건 듣고 오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넥타이를 처음 매고 우리 학교 앞 그 골목 주점에 앉았지. 박효신 김범수의 친구라는 건 듣고 왔어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오랫동안 친구들로부터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때 받은 상처로 20살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워서 누굴 사귀더라도 어느 정도 친해지면 선을 긋게 되는데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 오랜만에 저를 만나서 반가워하는 후배들을 보는데 왜 나를 좋아해주지? 이러다가 또 나 싫어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그런 제 자신이 싫어지고 서러워졌습니다. 이젠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저도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해요. 이하이의 한숨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속상하면서도 참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쉽게 입을 떼기 어려운 그런 사연이 왔는데요. 그래요.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건 익명을 요청하신 분이 잘못한 게 없는 거, 이유 없는 괴롭힘이었다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 이제 너무 뭐랄까 지금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예전에 나와 친구로 지냈던 아이들처럼 또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고맙게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음이 내키실 때 좀 더 이제 다가가시고 그 선들도 하나둘 걷어보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막 어렵다고 해서 막 억지로 더 나의 어떠한 세계로 더 들여보내주려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마음이 조금씩 열릴 때 좀 허용하시는 게
사연자분의 마음도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난 정말 한심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당연히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회복이 다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흉터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부끄러워하시거나 좀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도경님, 얼마 전 이직을 했는데요.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아직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는 게 쉽지 않네요.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힘을 내고 있어요. 푸른밤에서도 저에게 우주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요. 이직하셨다고요. 원래 새롭게 만나면 바로 이렇게 막 친해지기 어렵죠. 어느 정도 일도 해보고 부딪혀 보면서 서로의 성격이나 일하는 스타일도 알아가는 거니까 조금 힘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수석원들과 친해지시길 바라겠고요. 좀 씩씩한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연에서 드는 분위기가 힘내셔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도 다 잘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3212님, 여자친구 데리고 한강에 갔는데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더니 자꾸 텐트를 사자고 조르네요. 차도 없는데 사면 제가 메고 다녀야겠죠? 에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메고 다니는 것 되게 많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텐트가 되게 무겁잖아요. 일단 부피도 크고 여자친구와 잘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강에서 이제 텐트 치고 늦게 좀 되게 늦은 시간까지 거기서 이제 얘기 나누고 그랬던 적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되게 분위기가 색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자주는 못 가겠던데 그 텐트가 만약에 제 거였다면 조금 저는 아까웠을 것 같아요. 제 친구 거면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즐겁게 갈 만한데 자, 이하이의 한숨 듣고 오겠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이번 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 쓰느라 지난 4년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시간이 생기니 이제 뭘 해야 할지 오히려 적응이 안 됩니다. (4056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아주 작은 것도 좋으니 스스로를 위한 일을 해보세요. 아르바이트를 쉬게 되셔서 걱정도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취업을 하고 직장인이 된 다음에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기가 더 어려우실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요. 길을 가다가 꽃을 한 다발 산다거나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를 지탱하는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끝곡은 한희정의 내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